저는 72세 김정숙이라고 합니다. 남편과 사별한 지 5년째 서울 변두리의 작은 아파트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첫째 딸 지영이는 서울의 큰 로펌에서 변호사로 바쁘게 살고 있고, 둘째 아들 지석이는 대기업 임원이에요. 둘 다 결혼해서 손주들도 있지만 저를 찾아오는 일은 거의 없어요. 전화도 잘 안 받고요.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눈이 떠져요. 50년 넘게 일찍 일어나는 습관이 들어서 그런지 알람 시계 없이도 깨어나요. 일어나자마자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작은 화분들에 물을 줍니다. 베란다에 놓인 제라늄, 라벤더, 로즈마리. 이 작은 친구들이 제게는 큰 위안이 되곤 해요. 아침 식사는 7시 반에 혼자 해요. 텔레비전을 틀어놓고 밥을 먹는데 사실 무슨 내용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저 사람 목소리라도 들으려고 켜놓는 거죠. 밥은 보통 어제 저녁에 해둔 걸 데워 먹어요. 혼자 살다 보니 매번 새로 하기가 번거롭더라고요. 된장국에 밥 한 공기, 김치, 계란 프라이가 제 아침 식사예요. 가끔은 내가 왜 이렇게 꼬박꼬박 챙겨 먹나 싶다가도 건강해야 자식들 걱정 안 시키죠 하면서 우겨 넣곤 해요.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고 나면 어느새 8시 반이에요. 날씨가 좋으면 동네 한 바퀴를 돌아요. 아파트 단지를 한 바퀴 도는데 보통 30분 정도 걸리는데 이때가 제일 좋아요. 새소리도 들리고 이웃들과 인사도 나누고, 특히 박할머니를 만나면 한참을 수다 떨다 와요. 박할머니도 저처럼 혼자 사세요. 서로의 처지를 잘 알아서 위로가 되죠. 산책을 마치고 돌아오면 아파트 앞 작은 텃밭으로 가요. 요즘엔 이 텃밭 가꾸는 재미에 푹 빠졌어요. 상추랑 고추, 방울토마토도 조금 심었죠. 물 주고 잡초 뽑는 일이 은근히 힘들지만 뭔가 자라는 걸 보면 뿌듯해요. 사실 혼자 먹기엔 너무 많이 나와서 이웃들과 나눠 먹곤 해요. 그럴 때마다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에 가슴이 따뜻해져요. 점심때가 되면 대부분 혼자 먹어요. 가끔 박할머니와 함께 먹을 때도 있지만 그리 자주는 아니에요. 점심 먹고 나면 노인정에 가기도 해요. 그런데 요즘엔 잘 안 가게 돼요. 다들 저보다 나이가 많으셔서 대화가 잘 안 통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화투치는 걸 별로 안 좋아해서요. 대신 집에서 뜨개질을 하거나 텔레비전을 보며 시간을 보내요. 손주들 줄 목도리를 뜨고 있는데 다 뜨면 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명절 때 오려나. 저녁이 되면 또 혼자 밥을 먹어요. 저녁엔 좀 더 신경 써서 반찬을 만들어요. 내일 아침에도 먹어야 하니까요. 식사 후엔 옥상에 올라가 별을 보기도 해요. 도시라 별이 잘 안 보이지만 그래도 가끔 반짝이는 별들을 보면 마음이 편해져요. 밤이 되면 옛날 사진첩을 꺼내봐요. 지영이와 지석이가 어렸을 때 찍은 사진들, 남편과 함께 찍은 사진들. 그때가 참 행복했었죠. 지영이가 처음 걸음마를 뗐을 때, 지석이가 유치원 졸업식 때 상을 받아왔을 때, 온 가족이 제주도로 여행 갔을 때. 추억을 되새기다 보면 어느새 눈시울이 붉어져요. 가끔은 자식들 생각에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전화라도 한 통 오면 좋을 텐데 말이에요. 침대에 누워서도 쉽게 잠이 오지 않아요. 내일은 뭘 하며 보내지, 이번 주에는 자식들이 연락이 올까, 건강검진은 언제 가야 하나. 이런저런 생각들이 꼬리를 물고 이어져요. 그러다 문득 옆자리가 비어있음을 느낄 때면 또 마음이 아파와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이렇게 외롭진 않았을 텐데. 잠들기 전 항상 기도를 해요.
자식들의 건강과 행복을 빌고 저도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기를 빌어요. 가끔은 내일은 좋은 일이 있기를 하고 빌기도 해요. 그렇게 또 하루가 지나가고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죠. 이렇게 하루하루가 비슷하게 흘러가요. 가끔은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지금 살아있는 걸까? 아니면 그저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걸까? 하고요.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해요. 언젠가 자식들이 찾아오겠지. 전화라도 한 통 주겠지 하는 작은 희망을 안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날이 올 때까지 저는 계속 이렇게 살아갈 거예요. 건강하게, 그리고 꿋꿋하게.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였어요. 늘 그렇듯 텃밭에 나가 일을 하고 있었죠. 방울토마토 모종을 심으려고 땅을 파고 있었는데 갑자기 발이 미끄러졌어요. 순간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비명과 함께 땅에 떨어졌죠. 처음에는 그냥 넘어진 줄 알았어요. 하지만 일어나려고 하니 허리에서 찌릿한 통증이 왔어요. 아픔이 너무 심해서 혼자서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주변을 둘러보니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때 문득, 내가 이렇게 넘어져도 아무도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서글퍼졌어요. 간신히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지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하지만 받지 않더라고요. 지석이한테도 걸어봤지만 마찬가지였어요. 평소에도 잘 안 받긴 했지만 이렇게 급할 때도 안 받을 줄은 몰랐어요. 그 순간 정말 서글픈 마음이 들었어요. 내가 죽어도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났어요. 어쩔 수 없이 119에 신고를 했어요. 다행히 금방 와주셨죠. 구급대원들이 조심스럽게 저를 들것에 눕히고 구급차에 태웠어요. 그때서야 안도의 한숨이 나왔어요. 하지만 동시에 내 자식이 아닌 남들 손에 이렇게 의지해야 하는구나 하는 생각에 또 눈물이 났어요. 병원에 도착해서 검사를 받았어요. 의사 선생님 말씀으로는 다행히 수술까지는 안 해도 될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당분간 입원해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하셨어요. 혼자 사는 노인네가 갑자기 입원하게 되니 걱정이 앞섰어요. 집은 어떡하지? 화분들은 누가 물을 줄까? 우편물은 어떡하지? 이런저런 생각에 한숨만 나왔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병실로 저를 안내해 주셨어요. 4인실이었는데 다행히 창가 자리였어요. 옆 침대에 할머니께서 제게 걱정스러운 눈길을 보내셨어요. 아이고, 혼자 사시는 분이세요? 하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고였어요. 네, 혼자 살아요. 그 한마디에 제 처지가 한꺼번에 몰려오는 것 같았어요. 간호사 선생님이 자식들에게 연락을 해주셨나 봐요. 잠시 후에 지영이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제가 지금 재판 준비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나중에 시간 내서 갈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지석이도 비슷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지금 지방 출장 중이라 당장은 못 갈 것 같아요. 급한 일 마무리되면 바로 갈게요. 허리가 아픈 것보다 마음이 더 아팠어요. 내가 쓰러졌다는데 당장 달려올 생각은 하지 않는 자식들. 예전에 지영이가 감기로 몸살 났을 때 밤새 간호해 준 게 떠올랐어요. 지석이가 중학교 때 다리를 다쳐서 한 달 내내 업어서 학교에 데려다 준 기억도 났고요. 그때는 제 부모님도 연세가 많으셔서 힘드셨을 텐데 저는 그걸 이해 못했던 것 같아요. 이제야 그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밤이 되니 더 외롭더라고요. 병실의 다른 분들은 가족들이 찾아와 걱정 어린 눈빛으로 환자를 살피고 이것저것 챙겨주는 모습을 보니 더 서글퍼졌어요.
저는 그저 창밖만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죠. 간호사 선생님들이 저를 친절히 돌봐주시는데 그분들이 제 자식 같았어요. 체온을 재러 오실 때마다 많이 아프세요? 하고 걱정해 주시고 주사 놓으실 때도 조금만 참으세요. 곧 나아질 거예요. 하고 다독여 주셨어요. 한 젊은 간호사 선생님은 제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면서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저희가 잘 돌봐드릴게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에 또 눈물이 났어요. 밤새 잠을 설쳤어요. 허리 통증도 있었지만 그보다는 마음이 아파서요. 내가 뭘 잘못했나, 자식들을 어떻게 키웠길래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래도 내 자식들이니까 곧 올 거야라는 희망도 있었죠. 다음 날 아침, 주치의 선생님이 회진을 오셨어요. 다행히 골절은 아니고 염좌예요. 일주일 정도 입원하면서 치료받으면 좋아지실 거예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한편으로는 다행이다 싶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일주일 동안 이렇게 혼자 있어야 하나 하는 생각에 막막했어요. 그날 오후 옆 침대 할머니의 손자가 왔어요. 꽃다발을 들고 와서는 할머니 많이 아프세요? 제가 맛있는 거 사왔어요. 하며 애교 섞인 목소리로 말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또 가슴이 아팠어요. 우리 손주들도 저렇게 왔으면 하고 생각하니 눈물이 나려고 해서 얼른 고개를 돌렸어요. 그렇게 하루하루가 지나갔어요. 자식들은 여전히 오지 않았고 전화로 안부만 물었죠. 허리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었지만 마음의 상처는 더 깊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려고 했어요. 언젠가는 오겠지. 그때까지 건강하게 있자 하고 다짐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입원 생활은 계속되고 있어요. 아직도 자식들의 방문을 기다리고 있죠. 언제 올지 혹은 올지 안 올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으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들은 제 전부니까요. 그들을 위해 살아온 제 인생. 그 인생이 헛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창밖을 바라봅니다. 일주일이 지나고 나서야 지영이가 병문 안을 왔어요. 병실 문이 열리고 지영이가 들어오는 순간 저는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하지만 꾹 참았죠. 지영이는 꽃다발을 들고 와서 침대 옆 테이블에 놓았어요. 엄마, 많이 아프세요? 제가 너무 늦게 와서 죄송해요. 라고 말하는 지영이의 목소리에서 미안함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딸의 방문이 그리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어요. 지영이는 휴대폰을 자주 확인하면서 계속 시계를 보더라고요. 엄마, 저 곧 중요한 미팅이 있어서요. 라고 말하는 걸 보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결국 지영이는 30분도 채 머물지 않고 일어났어요. 떠나기 전 지영이는 퇴원 날짜와 병원비에 대해 물어보더라고요. 엄마, 언제쯤 퇴원하실 수 있대요? 그리고 병원비는 얼마나 들어갈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 건강보다 돈이 더 중요한가? 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말을 꺼내지는 않았어요. 의사 선생님이 일주일 정도 더 있어야 한대. 병원비는 아직 잘 모르겠어. 라고만 대답했어요. 지영이가 떠나고 나니 병실이 더 춥게 느껴졌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하늘은 여전히 맑았지만 제 마음속은 구름이 잔뜩 낀 것 같았죠. 며칠 뒤에는 지석이가 왔어요. 출장에서 돌아오자마자 왔다며 피곤해 보였어요. 지석이는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와서 어머니 많이 좋아지셨어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많이 나아졌어. 너도 출장 다녀와서 피곤할 텐데 와줘서 고마워. 라고 말했죠.
하지만 지석이의 방문에도 다른 목적이 있었어요. 잠시 이야기를 나누다가 갑자기 어머니 혹시 우리 집에 있는 서류 좀 찾아주실 수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제 표정이 변하는 걸 눈치챘는지 지석이는 황급히 급한 업무라서 그래요. 어머니가 퇴원하시면 제가 직접 찾을게요. 라고 말을 덧붙였어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아들도 나를 보러 온 게 아니라 서류 때문에 온 거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말로 표현하지는 않았어요. 알았어. 내가 집에 가면 찾아볼게. 라고 대답했어요. 지석이도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1시간 정도 있다가 어머니 저 이만 가볼게요. 회사에 보고서 제출해야 해서요. 라며 일어났죠. 문득 지석이가 어렸을 때 학교 숙제하는 걸 도와주던 기억이 났어요. 그때는 밤늦게까지 함께 앉아 공부했는데 이제는 그저 잠깐 들렀다 가는 손님 같아 보이더라고요. 그들이 떠나고 나니 더 외롭고 서운한 마음이 들었어요. 문득 젊었을 때 아이들을 위해 희생했던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지영이가 열이 나서 밤새 간호해준 일, 지석이가 다리를 다쳐서 1달 내내 업어서 학교에 데려다 준 일, 학부모 회의에 참석하고 입시 준비를 도왔던 기억들이 떠올랐어요. 그때는 내 청춘을 바쳐 키운 아이들이 나이 들어서는 이렇게 나를 외롭게 할 줄 몰랐죠. 눈물이 나려는 걸 꾹 참았어요. 그래도 내 자식들이야. 그들도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 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아팠어요. 1달이 지나고 드디어 퇴원하는 날이 왔어요. 의사 선생님께서 김정숙님, 이제 집에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무리하지 마시고 꾸준히 운동하세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퇴원한다는 생각에 기뻤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더라고요. 집에 가면 또 혼자겠지. 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식들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석이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지영이는 받긴 했지만 엄마, 죄송해요. 오늘 중요한 재판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택시 타고 가세요. 라고 하더라고요.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어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다행히 친구 박 할머니가 저를 집에 데려다 주셨어요. 정수가 너무 서운해하지 마.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쁘게 살아. 우리도 그랬잖아. 라며 위로해 주셨지만 마음이 쉽게 풀리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 보니 1달 동안 아무도 관리하지 않은 흔적이 역력했어요. 먼지가 쌓여 있고 냉장고에는 상한 음식들 뿐이었어요. 허리는 여전히 아팠지만 어쩔 수 없이 혼자서 청소를 시작했어요. 걸레질을 하다 보니 허리가 더 아파왔지만 이를 악물고 계속했어요. 장을 보러 나가려고 하니 다리에 힘이 풀리더라고요. 1달 동안 병원 생활을 하느라 걷는 게 어색해졌나 봐요. 그래도 용기를 내어 마트에 다녀왔어요.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오는 길이 왜 그리 멀게 느껴지던지. 집에 돌아와서는 자식들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어요. 엄마가 좀 힘들어서 그러는데 시간 되면 와서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라고 물었죠.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엄마, 정말 미안해요. 이번 주말에 꼭 갈게요. 마음 한구석에서는 또 안 올 거야 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희망을 버리지 않으려고 했어요. 예상대로 주말이 되어도 자식들은 오지 않았어요. 지영이는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겼어요. 다음에 꼭 갈게요. 라고 문자를 보냈고 지석이는 아예 연락도 없었어요. 그때 정말 서러워서 혼자 울었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런데 그때
옆집에 사는 젊은 부부가 문을 두드렸어요. 할머니, 많이 편찮으셨다고 들었어요. 저희가 조금이라도 도와드릴 게 있을까요?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 따뜻한 마음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그들은 정말 친절했어요. 남편분이 집안 청소를 도와주시고 부인분은 반찬을 만들어 주셨어요. 할머니, 저희한테 할머니가 계셔서 정말 좋아요. 앞으로도 자주 찾아뵐게요. 라는 말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그날 밤 이불 속에 누워 생각에 잠겼어요. 자식들에 대한 서운함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옆집 부부의 따뜻함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세상에는 아직 따뜻한 사람들이 있구나. 라는 생각에 조금은 위로가 되었죠. 하지만 여전히 마음 한구석에는 공허함이 있었어요. 자식들의 사랑을 갈구하는 마음, 그리고 그들에 대한 실망감이 뒤섞여 있었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라는 고민을 하며 잠이 들었어요.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지 기대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눈을 감았습니다. 어느 평화로운 오후였어요. 텃밭에서 상추를 따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벨이 울렸어요. 화면을 보니 지영이더라고요. 순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드디어 딸이 연락을 하는구나. 라는 생각에 기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죠. 어머니, 잘 지내고 계세요? 지영이의 목소리가 들리자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래, 잘 지내고 있단다. 너는 어떻게 지내니? 대답하면서도 목소리가 떨리는 걸 숨기려고 애썼어요. 저도 잘 지내요. 그런데 어머니, 부탁 좀 드려도 될까요? 지영이의 말에 왠지 모를 불안감이 들었어요. 응, 무슨 일인데? 지영이가 말을 이어갔어요. 다음 주에 남편이랑 저랑 둘 다 해외 출장을 가게 됐어요. 그런데 아이를 맡길 데가 없어서.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미 짐작은 했지만 그 말이 나오길 바라지 않았거든요. 혹시 어머니가 일주일만 봐주실 수 있으세요? 정말 죄송한데 달리 방법이 없어서요. 지영이의 목소리에서 미안함이 느껴졌지만 한편으로는 당연히 봐주실 거예요 라는 듯한 어조도 섞여 있었어요. 순간 망설여졌어요. 얼마 전 퇴원한 지 얼마 안 됐고 아직도 허리가 완전히 낫지 않았거든요. 손주를 돌보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그래도 손주도 보고 싶고 무엇보다 딸의 부탁을 거절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 알았다. 데려와라. 결국 승낙했어요. 지영이가 고맙다며 연신 인사를 하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내가 잘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약속한 거니까 어쩔 수 없죠. 그렇게 며칠이 지나고 손주가 왔어요. 지영이는 아이를 데려다 주고는 바로 떠났어요.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다녀와서 맛있는 거 사올게요. 라는 말을 남기고 서둘러 나가더라고요. 손주와 단둘이 남게 되니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6살 아이를 돌보는 게 생각보다 힘들더라고요. 끊임없이 뛰어다니고 이것저것 물어보고 놀아달라고 하고 첫날부터 허리가 아파오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래도 손주와 함께 있으니 집안에 활기가 돌았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니 좋더라고요. 손주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고 함께 텔레비전을 보면서 웃기도 했죠. 그렇게 며칠이 지났을 때였어요. 이번에는 지석이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니 잘 지내고 계세요? 지석이의 목소리가 들리자 또 가슴이 설렜어요. 그래, 잘 지내고 있어. 너는 어떻게 지내니? 대답하면서 혹시 또 무슨 부탁이 있나 싶어 조금 긴장됐어요. 지석이가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니 제가 좀 곤란한 상황이에요. 집을 리모델링 하기로 했는데 공사 기간 동안 지낼 곳이 마땅치 않아서요.
순간 머리가 복잡해졌어요. 설마 하는 생각이 들었죠. 혹시 제가 한 달 정도 어머니 집에서 지내도 될까요? 정말 죄송하지만 다른 방법이 없어서요. 지석이의 말에 한숨이 나왔어요. 이미 손주를 돌보느라 힘든 상황인데 거기에 지석이까지 오면 정말 힘들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 지낼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그래, 와라. 엄마 집이 좁아서 불편할 텐데 괜찮겠니? 결국 허락했어요. 지석이가 고맙다며 기뻐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기쁨과 걱정, 그리고 약간의 두려움이 뒤섞였죠.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었어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에 잠겼어요. 손주도 돌봐야 하고 지석이도 와서 지내게 될 거고 갑자기 집이 북적거리게 될 거란 생각에 설레면서도 걱정됐어요. 그래도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지내는 거니까 좋은 점도 있겠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혹시 내가 너무 쉽게 허락한 건 아닐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집안을 정리했어요. 지석이가 올빵도 준비하고 손주가 좋아하는 과자도 사다 놓았어요. 허리가 아파오는 걸 느꼈지만 가족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싶었거든요. 점심 즈음에 지석이가 도착했어요. 어머니 잘 계셨어요. 하며 들어오는 지석이를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이 반갑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서운하기도 했죠. 지석이는 짐을 풀면서 계속 통화를 하더라고요. 회사 일 때문인가 봐요.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면서 과연 이렇게 지내는 게 맞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녁이 되자 손주가 할머니, 놀아주세요. 라며 졸라대기 시작했어요. 지석이는 여전히 노트북을 들여다보며 일하고 있었고요. 저는 허리 통증을 참으며 손주와 놀아주려 노력했어요. 그날 밤 이불 속에 누워 생각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이 밀려왔지만 한편으로는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 있으니 좋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이렇게 새로운 일상이 시작됐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가족과 함께 있다는 것. 그 자체로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하루하루를 보내기로 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기대 반 걱정 반의 마음으로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했습니다. 손주와 함께 지내는 일상이 시작되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손주가 할머니, 부르는 소리에 하루를 시작하게 되었죠. 처음에는 그 소리가 너무 반갑고 좋았어요. 오랜만에 집안에 생기가 돌았거든요. 손주와 함께 요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단순한 계란말이나 김치찌개 같은 거였지만 손주가 옆에서 열심히 거들어주는 모습이 너무 귀여웠어요. 할머니, 이거 어떻게 해요? 하고 물어보는 손주의 호기심 어린 눈빛을 보면 절로 미소가 지어졌죠. 저녁에는 동화책을 읽어주는 시간을 가졌어요. 손주가 좋아하는 아기 돼지 삼형제나 흥부와 놀부 같은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저도 어렸을 때 기억이 떠올라 즐거웠어요. 손주가 이야기에 푹 빠져 눈을 반짝이며 듣는 모습을 보면 가슴이 뭉클해지곤 했죠. 하지만 이런 즐거운 시간 뒤에는 항상 고통이 따랐어요. 허리 통증이 점점 심해졌거든요. 손주를 안아주거나 몸을 숙여 뭔가를 할 때마다 허리에서 찌릿한 통증이 올라왔어요. 처음에는 참을만 했지만 시간이 갈수록 견디기 힘들어졌죠. 어느 날 통증이 너무 심해져서 지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지영아, 엄마가 좀 힘들어서 그러는데
하고 말을 꺼내려는 순간 지영이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여러 번 시도했지만 계속 받지 않더라고요. 그때 정말 서글픈 마음이 들었어요. 내 딸에게 이런 부탁도 할 수 없는 처지가 되었나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났죠. 결국 옆집 김씨 아저씨의 도움을 받아 병원에 가게 되었어요. 의사 선생님께서는 허리 상태가 많이 안 좋아지셨네요. 당분간 무리하면 안 됩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해졌어요. 그 즈음 지석이가 짐을 들고 왔어요.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저는 이미 지쳐 있었어요. 손주를 돌보는 것만으로도 힘든데 거기에 지석이까지 오니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들이 와서 도와주겠지 하는 기대도 있었죠. 처음에는 정말 좋았어요. 오랜만에 아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니까요. 지석이가 회사 이야기를 해주는데 잘 이해는 못해도 그저 아들의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어요. 손주도 삼촌하고 좋아하면서 뛰어다니는 모습을 보니 가슴이 뭉클해졌죠.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어요. 며칠이 지나자 지석이는 점점 자기 방에만 틀어박혀 일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간단히 인사만 하고 방으로 들어가 노트북만 들여다보더라고요. 식사 시간이 되어도 나오지 않아서 제가 방까지 음식을 날랐어요. 식사 준비나 청소는 전부 제가 해야 했어요. 허리가 아파서 힘들었지만 누구에게 부탁할 수도 없었죠. 한 번은 지석이에게 아들, 엄마가 좀 힘들어서 그러는데 청소 좀 도와줄 수 있니? 어머니, 제가 지금 중요한 프로젝트 중이라서요. 나중에 시간 나면 할게요. 라고 하더라고요. 그 나중은 결국 오지 않았어요. 어느 날 밤 갑자기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시계를 보니 새벽 1시가 넘은 시간이었죠. 깜짝 놀라서 나가보니 지석이가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들어오고 있었어요. 어머니, 왜 아직 안 주무셨어요? 큰 소리로 말하더라고요. 그러더니 갑자기 전화를 걸기 시작했어요. 야, 내가 지금 어머니 집에 왔다고. 여기서 한 잔 더 할까? 하면서 친구를 부르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서 지석아, 이 시간에 무슨 소리니? 얼른 들어가서 자렴. 하고 말렸어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못 잤어요. 지석이의 코 고는 소리와 뒤척이는 소리 때문이기도 했지만 더 큰 이유는 마음이 너무 아팠기 때문이에요. 내가 뭘 잘못했나? 왜 우리 가족이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다음 날 아침 지석이는 늦게 일어나더니 어머니, 어제 제가 좀 실수했네요. 죄송해요. 라고 말하고는 다시 방으로 들어가 일을 시작했어요. 저는 그런 아들을 보면서 한숨만 나왔어요. 이렇게 시간이 흘러갔어요. 손주는 여전히 귀엽고 사랑스러웠지만 돌보는 일이 점점 더 힘들어졌어요. 지석이는 계속 자기 일에만 몰두했고 지영이는 연락도 없었죠. 어느 날 저녁 혼자 부엌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가 뭘 잘못한 걸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죠. 아니야, 포기하면 안 돼. 우리 가족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거야 하고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어느 날 아침 평소와 다름없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배가 살짝 아프더라고요. 소화가 안 됐나 하고 생각하며 평소처럼 아침 식사를 준비했어요. 손주가 일어나서 할머니, 오늘은 뭐 해요? 라고 물어보는데 갑자기 배에서 찌릿한 통증이 왔어요. 순간 숨이 막힐 것 같았지만 손주 앞에서 괜찮은 척 했죠.
오늘은 할머니가 좀 피곤해서 집에서 쉬어야겠어. 라고 말했어요. 시간이 갈수록 통증은 점점 심해졌어요. 화장실에 가보니 얼굴이 창백해져 있더라고요. 이건 뭔가 심각한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혼자 병원에 가기는 힘들 것 같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지영이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다시 걸어봤지만 받지 않더라고요. 지석이한테도 전화를 걸어봤지만 마찬가지였어요. 통증은 점점 더 심해졌어요. 이제는 서 있기도 힘들 정도였죠. 손주가 놀라서 괜찮냐고 물어보는데 대답할 힘도 없었어요. 그때 옆집 김씨 아저씨가 우연히 들렀다가 제 상태를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요. 정숙 씨, 이러다 큰일 나겠어요. 제가 119 부를게요. 김씨 아저씨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는 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곧 구급차 소리가 들렸고 정신없이 병원으로 실려갔죠. 응급실에 도착하자마자 의사 선생님들이 바삐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맹장염이 의심됩니다. 빨리 수술 준비해 주세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에 놀랐어요. 맹장염이라니. 수술실로 들어가기 전 간호사 선생님이 물어보셨어요. 보호자분께 연락드릴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요, 애들이 바빠서. 하고 말했지만 사실 마음속으로는 제발 와줬으면 하고 간절히 바랐어요. 마취가 되면서 의식이 흐려졌어요. 눈을 감으면서 문득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지금 죽으면 어떡하지? 우리 애들은 후회하겠지. 그렇게 정신을 잃었어요.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수술이 끝나고 병실에 누워 있었어요. 몸은 아팠지만 다행히 수술은 잘 됐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병실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자식들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죠. 그렇게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어요. 옆 침대의 할머니는 매일 자식들이 찾아와 과일도 깎아주고 이야기도 나누는데 저는 혼자 있었어요. 간호사 선생님들이 가끔 와서 괜찮냐고 물어보는 게 전부였죠. 셋째 날 되는 날이었어요. 문득 병실 문이 열리더니 지영이와 지석이가 허둥지둥 들어왔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늦었어요. 지영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지석이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알고 보니 둘 다 전화기를 무음으로 해두고 일하느라 제 전화를 못 받았대요. 지석이는 출장 갔었다고 하고 나중에야 병원에서 연락이 와서 급하게 달려왔다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저는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화가 나기도 했고 서운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됐죠. 제가 자식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있었던 건 아닐까? 그들의 바쁜 삶을 이해하려 노력했어야 하는 건 아니었을까? 하지만 동시에 그들도 깨달아야 할 게 있다고 생각했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돌보는 것의 중요성을 말이에요. 아무리 바빠도 부모님의 전화 한 통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걸요. 괜찮아, 이제 왔으니까.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눈물이 나더라고요. 기쁨의 눈물인지 서운함의 눈물인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지영이가 제 손을 잡고 말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희가 너무 이기적이었어요. 앞으로는 더 자주 연락드리고 찾아뵐게요. 지석이도 고개를 끄덕이며 네, 어머니. 저희가 잘못했어요. 라고 말했어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우리 가족이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걸요. 하루아침에 모든 게 변하진 않겠지만 이렇게 조금씩 서로를 이해해 나가면 언젠가는 진정한 가족의 모습을 되찾을 수 있을 거라고 말이에요. 그래, 알았어.
앞으로 우리 모두 조금씩 노력해보자. 저는 그렇게 말했어요. 자식들의 눈에서 안도의 표정이 보였죠. 그날 이후로 지영이와 지석이는 매일 병원에 왔어요. 번갈아가며 병실을 지키고 제 건강을 챙겨주더라고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예전에 따뜻했던 가족의 모습을 되찾아가는 것 같았어요. 퇴원하는 날, 우리 셋은 손을 잡고 병원을 나섰어요.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함께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번 일을 계기로 우리 가족이 조금 더 가까워졌다고 믿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저는 생각했어요. 세상에 완벽한 가족은 없어. 하지만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려 노력하는 가족이라면 그게 바로 행복한 가족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퇴원 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차 안은 어색한 침묵으로 가득했어요. 지영이가 운전을 하고 지석이는 조수석에 앉았죠. 저는 뒷좌석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집에 도착하자 지영이가 조심스레 입을 열었어요. 어머니, 우리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죠. 거실에 모여 앉았어요. 처음에는 아무도 말을 꺼내지 못하고 서로의 얼굴만 바라보았죠.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얘들아,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사실 엄마는 너희들이 많이 서운했단다. 전화해도 받지 않고 찾아오지도 않고. 엄마가 혼자 아프고 외로워하는 동안 너희는 어디 있었니? 말을 하다 보니 눈물이 났어요. 참으려 했지만 멈출 수가 없었죠. 엄마가 너희를 위해 평생을 바쳤는데 이제는 엄마가 필요 없어진 것 같아서 너무 아팠어. 지영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애도 눈물을 흘리고 있었죠.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저는 일에 치여 정작 가장 소중한 가족을 돌보지 못했어요. 매일 바쁘다는 핑계로 어머니를 외면했던 거예요. 지석이도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저도 잘못했어요, 어머니. 제 일만 중요하게 생각하고 어머니의 마음은 전혀 헤아리지 못했어요. 이번 일을 겪으면서 부모님의 소중함을 깨달았어요. 그들의 진심 어린 사과를 들으니 마음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안도가 되기도 했어요. 오랫동안 쌓아왔던 서운함이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 같았죠. 그래도 너희가 이렇게 마음을 열어줘서 고마워. 제가 말했어요. 엄마도 반성해. 너희의 바쁜 삶을 이해하지 못하고 너무 많은 걸 바랐던 것 같아. 우리 모두 조금씩 변해야 할 것 같구나. 지영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앞으로는 제가 주말마다 찾아뵐게요. 아이들과 함께 오겠습니다. 어머니께서 외롭지 않게 해드릴게요. 지석이도 덧붙였어요. 저도 앞으로 더 잘하겠습니다. 그 말을 듣자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고마워, 얘들아. 하지만 너무 무리하지 않아도 돼. 그저 가끔 전화하고 시간 날 때 찾아와 주는 것만으로도 엄마는 행복해. 우리는 그렇게 서로의 마음을 열고 대화를 나눴어요. 지나온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 노력했죠. 때로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때로는 웃기도 했어요. 지영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제가 어렸을 때 아팠을 때 밤새 간호해 주신 거 기억나요? 그때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는데 정작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해 죄송해요. 지석이도 추억을 떠올렸어요. 저는 중학교 때 다리를 다쳐서 어머니가 한 달 동안 업어서 학교에 데려다 주신 게 기억나요. 그때 어머니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겼던 것 같아 미안해요. 그 말을 들으니 옛 기억이 떠올라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그래, 엄마는 그때가 참 행복했단다. 너희를 위해 뭔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게 기뻤거든.
지영이가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앞으로는 저희가 어머니를 위해 그렇게 할게요. 어머니가 행복하실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며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앞으로 더 자주 연락하고 찾아오기로 약속했죠. 저 또한 그들의 바쁜 삶을 이해하려 노력하겠다고 했어요. 얘들아, 우리 이제부터 새로 시작하자. 제가 제안했어요. 과거의 서운함은 다 잊고 앞으로 어떻게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보자. 지영이와 지석이가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우리는 손을 맞잡았죠. 그 순간 오랜만에 따뜻한 가족의 온기를 느낄 수 있었어요. 대화를 마치고 나니 벌써 저녁이 되었더라고요. 지영이가 말했어요. 어머니, 오늘은 제가 저녁 준비할게요. 어머니 좋아하시는 미역국 끓여드릴게요. 지석이도 거들었어요. 저는 상 차리고 설거지 할게요. 어머니는 편하게 쉬세요. 그렇게 우리는 오랜만에 가족 저녁 식사를 함께 했어요. 밥을 먹으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죠. 예전처럼 웃음이 가득한 식탁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식사를 마치고 지영이와 지석이는 집으로 돌아갔어요. 떠나기 전 둘 다 제게 꼭 안겨왔죠. 어머니, 사랑해요. 앞으로 자주 올게요. 문을 닫고 혼자 남자 갑자기 눈물이 났어요. 하지만 이번엔 슬픈 눈물이 아니었어요. 희망과 기쁨의 눈물이었죠. 우리 가족이 다시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아. 그날 밤 잠자리에 들며 생각했어요. 완벽한 가족은 없겠지만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려 노력하는 가족이라면 그것이 바로 행복한 가족이 아닐까요? 우리 가족도 이제 그 길을 걷기 시작했다고 믿어요. 앞으로의 날들이 기대되네요. 물론 순탄치만은 않겠지만 오늘의 이 대화를 기억하며 함께 노력한다면 분명 행복한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믿으며 편안한 마음으로 잠이 들었답니다. 가족과의 대화 이후 저는 제 삶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동안 저는 항상 자식들만 기다리며 살았던 것 같아요. 창문 앞에 앉아 그들의 방문을 기다리거나 전화기만 바라보며 연락을 기다리던 제 모습이 떠올랐죠. 그런 생각을 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어느 날 동네 게시판에서 놓인 대학 포스터를 보게 되었어요. 그림 그리기 강좌가 눈에 띄더라고요. 젊었을 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했었는데 결혼하고 아이들 키우느라 잊고 살았던 거예요. 이제라도 시작해볼까? 하는 생각에 용기를 내어 등록했습니다. 처음 강의실에 들어섰을 때는 많이 긴장됐어요. 다들 저보다 젊어 보이는 것 같고 뭔가 어색했거든요. 하지만 선생님께서 따뜻하게 맞아주시고 다른 수강생들도 친절하게 대해주셔서 금방 적응할 수 있었어요. 붓을 잡고 첫 선을 그었을 때 가슴이 뛰더라고요. 서툴지만 제 마음을 캔버스에 담는 게 너무나 즐거웠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그림에 빠져들었죠. 집에 돌아와서도 그 기분이 계속되어서 밤늦게까지 스케치를 하기도 했어요. 그러다 문득 동네 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게 되었어요. 어린이들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봉사활동이었죠. 내가 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지만 용기를 내어 지원했어요. 처음 복지관에 갔을 때 아이들이 반갑게 맞아주더라고요. 할머니, 우리 한글 가르쳐 주세요. 하며 해맑게 웃는 모습에 제 마음도 덩달아 밝아졌어요. 아이들과 함께 있으면 제가 오히려 더 활력을 얻는 것 같아요. 그들의 순수한 웃음과 열정적인 모습을 보면 저도 모르게 행복해져요.
이렇게 새로운 활동들을 시작하면서 제 삶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기대되는 일들이 생겼고 하루하루가 더 의미 있게 느껴졌죠. 물론 가끔은 힘들 때도 있어요. 나이 든 몸이 따라주지 않을 때면 속상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뭔가를 배우고 누군가를 도울 수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하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변화가 생겼어요. 물론 모든 게 완벽하게 바뀌진 않았어요. 여전히 바쁜 자식들이지만 이제는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더 이해하게 되었죠. 지영이는 주말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저녁을 함께 먹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제는 그 시간이 기다려져요. 손주들과 함께 요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식탁에 둘러앉아 한 주간의 일들을 공유하는 게 즐거워요. 지영이도 예전보다 훨씬 편안해 보이더라고요. 지석이는 퇴근길에 종종 들러 차 한 잔 마시고 가곤 해요. 처음에는 10분 정도 머물다 가더니 요즘은 1시간 넘게 이야기를 나누곤 해요. 제 그림 얘기도 들어주고 회사 생활에 대해서도 털어놓더라고요.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는 것 같아 기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깨달았어요. 가족이란 건 완벽할 수 없지만 서로 이해하고 노력할 때 더 돈독해질 수 있다는 걸요. 나이 들어 외롭고 서운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가족이 있다는 건 정말 큰 축복이에요. 예전에는 자식들의 연락이나 방문만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냈었죠. 그들이 오지 않으면 서운하고 속상해했고요. 하지만 이제는 달라졌어요. 제 삶에 충실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림도 그리고 봉사도 하고 친구들과 시간도 보내면서요. 그러다 보니 신기하게도 자식들이 연락 안 해도 덜 서운해져요. 오히려 제가 바빠서 자식들 연락을 못 받을 때도 있어요. 얼마 전에는 그림 전시회 준비하느라 지영이 전화를 못 받은 적도 있었죠. 나중에 지영이한테 엄마, 요즘 엄청 바쁘시네요?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왠지 모르게 뿌듯했어요. 물론 여전히 가족과 함께 있는 시간이 가장 소중해요. 하지만 이제는 그 시간을 더 깊이 있게, 더 의미 있게 보내려고 노력해요. 단순히 같은 공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듣고 공감하려고 해요. 앞으로도 우리 가족이 서로 이해하고 사랑하며 지냈으면 좋겠어요.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저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만 있다면 그게 바로 행복한 가족의 모습 아닐까요? 가끔 동네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비슷한 고민을 가진 분들이 많다는 걸 알게 돼요. 자식들 때문에 속상해 하시는 분들, 외로워하시는 분들. 그럴 때마다 제 경험을 조심스레 나눠요. 우리도 우리 삶을 살아야 해요. 그래야 자식들도 편하게 찾아올 수 있어요. 라고요. 여러분, 혹시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못 드린 지 오래되셨나요? 지금 이 순간 그분들께 짧은 안부 전화라도 한 통 드려보는 건 어떨까요? 그 작은 관심이 누군가에겐 큰 기쁨과 위로가 될 수 있답니다. 그리고 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자식만을 위해 사시기보다는 자신의 삶도 소중히 여기셨으면 좋겠어요. 새로운 취미를 가져보는 것도 좋고 봉사활동을 해보는 것도 좋아요. 그렇게 자신의 삶을 풍요롭게 만들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족 관계도 더 좋아질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을 주었기를 바랍니다. 가족의 소중함, 그리고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의 중요성을 느끼셨길 희망해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느끼는 외로움과 서운함, 그리고 그것을 극복해가는 과정이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인생은 끝없는 배움의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이 나이에 새로운 것들을 배우고 경험하면서 많이 성장했어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언제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어요. 그 시작이 여러분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줄 거예요.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행복과 사랑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